검찰이 김만배, 남욱 핵심 인물 2명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대장동 의혹 수사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봤다는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만큼 당시 성남시 윗선이나 로비 의혹을 향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김웅 의원도 손준성 검사처럼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 대질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부동산 대개혁 법안 중 하나인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당론 채택에 나섭니다.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막판 표심몰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계속 늘어서 어제 하루 24명이나 나왔는데 10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경유 차량 필수 품목인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재기 차단에 나섰습니다. 고시 재정과 함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합동 단속반을 가동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말부터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에 들어갑니다. 연준은 이것이 금리 인상의 신호는 아니라고 밝혀 미 증시에 이어 국내 증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동시에 구속되면서 윗선이나 정관계 로비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 피의자 중 가장 먼저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과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김만배 씨, 2번의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죠. 네, 법원은 오늘 새벽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가 소명될 뿐 아니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구속된 건 지난달 3일 가장 먼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공모지침서 작성 등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서 공사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공사에서 일하며 공모지침서 작성과 사업자 선정에 깊이 관여한 배임 혐의의 공범 정민용 변호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남 변호사에게서 35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던 정 변호사의 영장이 기각된 건 법원이 검찰의 배임 혐의 입증에 상당 부분 힘을 실어준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만큼 이제 수사는 당시 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결정권을 가졌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성남시 관계자의 개입 여부를 가리는 게 핵심입니다. 350억 로비설이나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이번 영장에서 빠졌던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의 성격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호화 전관 고문단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도 남은 수사의 핵심 과제입니다. 네, 김다연 기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날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9월 검찰이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서자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폐기를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압수수색 당일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통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를 압박당하는 녹취록에서도 언급됩니다. 논란이 일자 정 전 실장은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될 당시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화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입을 맞추거나 내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당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유 전 본부장의 버려진 휴대전화 말고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지인 집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누가 언제 사용했던 건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정 전 실장 이름이 의혹 곳곳에서 거론되는 만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잇따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핵심 인물들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겁니다. 하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소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네, 손준성 검사에 이어 어제는 김웅 의원이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공수처가 어떤 내용을 주로 확인했습니까? 네, 공수처는 어제 오전부터 밤 9시 반까지 12시간 가까이 김웅 의원을 조사했습니다.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현직 국회의원을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전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상태인데요. 공수처는 앞서 공개된 김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저희가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록에는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과 근거 자료를 전달하면서 통화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당시 통화에서 김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하거나 저희라는 표현도 써서 고발 사주 배경에 검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제 조사에 앞서 실체 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한 김 의원은 장시간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20분 가까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특히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악마의 편집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서 상당히 악마의 편집이 좀 있었구나라는 좀 느낌이 들었었고.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시 통화에 등장하는 저희라는 표현이 누굴 뜻하는 건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공수처가 녹취록 외에 언론 기사를 제시하며 신문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공수처의 단서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 하나뿐인 것 같다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아직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일관된 입장인 것 같은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네, 그제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앞서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뒤 이뤄진 첫 소환 조사였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부하 직원에게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 남아있던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근거가 됐는데요. 그제 조사에서 공수처는 이 부분과 손 검사 부하 직원이 고발장 첨부 자료인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경위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검사 측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선 자신이 최초 전송자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반송했을 뿐이고 부하 직원의 판결문 검색은 정보 수집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과 손 검사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공수처가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우선 두 사람의 진술을 분석해 모순점이 있는지 살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단서 확보를 시도하거나 손 검사와 김 의원을 동시에 불러 대질 수사를 벌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째 2,0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확산세를 이어갔습니다. 사망자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24명 발생했는데 10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482명입니다. 전날보다 185명이 줄었지만 이틀 연속 2,000명대 중반을 기록하며 확산세를 이어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영향으로 주 초반 감소했다가 주 중반부터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부터 확산세가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목요일 2,111명과 비교해도 370여 명 많은 수치입니다. 사망자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지난 1월 25일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916명이며 국내 코로나19 평균 치명률은 0.78%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3명 감소한 365명입니다. 해외 유입을 뺀 국내 감염자는 2,457명입니다. 수도권에서 80.6%, 1,98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1차 신규 접종자는 6만 4천여 명 늘었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7만 5천여 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1차 80.5%, 2차 75.9%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지난 주말 헬로윈 등 관련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8개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점검단을 구성했습니다. 오늘부터 유흥업소와 식당, 카페 등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요양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접종 대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요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어느 것보다 개인정보 관리에 더 신중해야 하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일인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지적되어 온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확인된 셈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보건소가 작성한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 명단입니다. 반년 전 2차 접종을 마친 요양시설 36곳 종사자와 어르신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전체 주민등록 번호까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부스터샷, 즉 3차 접종을 희망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가 시설별로 나눠지지 않고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그대로 보내졌습니다. 불필요한 다른 기관 접종 대상자 정보까지 모두 담겨 있던 겁니다. 개인적인 것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명단을 공개한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개인정보 강화돼야 되는데 깜짝 놀란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오히려 관련 정보를 황급히 없애야 했습니다. 주민번호가 뒤에까지 별표가 안 나오고 숫자가 다 나와 있는 거 확인하고 바로 하세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에 항의 전화를 했죠. 그럼 이렇게 개인 정보가 보내진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70여 곳, 종사자와 어르신 3천여 명의 개인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환자들은 다른 사람이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유출과 같은 형태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보건소 측은 담당자 실수를 인정하며 각 시설의 자료 삭제를 요청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이유입니다. 내일 이제 회수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최대한 유출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보내서 개인정보 보호에 다시 유의해달라고 하고. 가뜩이나 코로나 방역 조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어 온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경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이번 달 말부터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자산 매입 축소 결정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직접적 신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연준이 자산 매입 축소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Today, the FOMC kept interest rates near zero. And in light of the progress the economy has made toward our goals, decided to begin reducing the pace of asset purchases. 일단 이번 달과 다음 달 국채 매입을 150억 달러씩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국채 100억 달러와 주택 저당증권 50억 달러를 매달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다만 경제 전망에 변화가 생긴다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매달 1,200억 달러의 자산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6월에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조치가 끝나는 셈입니다. 파월 의장은 다만 자산 매입 축소 시작 결정이
금리 인상의 신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decision today to begin tapering our asset purchases does not imply any direct signal regarding our interest rate policy. We continue to articulate a different and more stringent test for the economic conditions that would need to be met before raising the federal funds rate. 최근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시적 요인으로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하는 만큼 금리를 인상해 시장을 위축시킬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제로금리 수준의 기준금리도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6월 양적 완화 조치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지속적인 인플레 압력이 그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결과에 안도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각 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4.95포인트, 0.29% 오른 36,157.58로 장을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는 29.92포인트, 0.65% 상승한 4,660.5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1.98포인트, 1.04% 오른 15,811.5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는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에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 가까이 올라서 장 초반 하루 만에 코스피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국내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미국이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과 관련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도 소폭 올랐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 코스피 지수는 2,997.23입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어제보다 0.85% 오른 3,000.92로 시작했는데 이보다는 조금 떨어진 수치입니다. 어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지면서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했는데요. 시작가 기준으로 보면 하루 만에 3,0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미국이 돈줄 죄기를 선언했는데도 증시 상황이 좋은 건 FOMC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파월 연준 의장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 친화적인 언급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테이퍼링 종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혀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차츰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전환해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고 코스피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변수인데요. 과거 상황이 비슷했던 2013년 테이퍼링 때도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했지만 환율 등 외환 시장의 영향으로 다시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는 유동성이 아닌 기업 실적 전망이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시장이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적 추정치가 높은 종목군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경유 차량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 3일에 한 번꼴로 요소수를 넣어야 하는 화물기사들의 걱정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운송비를 올려줘도 장거리 운행을 꺼리는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호준 기자. 네, 서울 서부 트럭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소수 대란의 기사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현장 목소리 어떻던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트럭터미널은 이 화물차 기사분들의 거점지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화물차를 주차를 하기도 하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 콜이 들어오면 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기사분들을 직접 만나봤는데 대부분 이 요소수 대란에 대해서 걱정 어린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 기사분께서는 단골 주유소에서조차 요소수를 구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이 화물차 실제로 요소수가 바닥난 차량인데요. 이 정도 크기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옆에 보이는 이 요소수 10리터가 2, 3일에 한 번꼴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벌써 사흘 전에 마지막으로 넣고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 계량기 위로 올라와야 되는 요소수 양이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이 화물차 차주분께서는 오늘 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다른 기사분들에게도 물어보니 대부분 이 장거리 운행은 꺼리는 상황입니다. 이 터미널 측도 장거리 운행 비용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물차 기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런 요소수 대란에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요소수 대란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매점 매석에 대해서 칼을 빼든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공급 왜곡을 일으키는 일부 행위에 대해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서면서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사재기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환경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사재기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그리고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 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천구의 서부 트럭터미널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공급망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외교부가 중국발 요소수 수급 문제 등 경제 안보 문제를 전담할 태스크포스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외교부 양자경제 외교국 산하에 신설된 경제안보-TF는 지난 1일 업무를 시작했고 관련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해 67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TF는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핵심 산업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요소수 수급 비상 등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를 전반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서울시는 중국발 요소수 풍귀 현상과 관련해 관내 24개 소방서와 119 특수구조단 등의 요소수 재고 관리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관내 24개 소방서에 공문을 보내 각 소방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중 1개월분 사용량인 150리터를 제외한 물량을 서울 소방재난본부에 즉시 반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전기차를 제외하고 요소수를 사용하는 비출동 차량은 운행을 중지하도록 지시하고 현장 활동 시에는 공회전 등 불필요한 엔진 시동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헝가리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동유럽 4개국 협의체인 V4 그룹과의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서 경제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신산업,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직접 제안했습니다. 부다페스트 현지에서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협의체인 V4와의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외교에 집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신산업, 인프라 등 3가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V4는 우수한 인력, 동서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토대로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첨단 제조업의 강점을 가진 한국은 V4와 함께 성장하길 희망합니다. 먼저 삼성과 SK, LG 등이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배터리 분야에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패키징 등 관련 산업 협력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또 신산업 분야인 수소와 바이오의 경우에는 V4의 기초과학 역량과 한국의 기술, 제조 역량을 결합하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전과 신공항, 방산 등 인프라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의 새로운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V4 국가들도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촉구하며 경제를 넘어 과학기술 그리고 연구 교육 분야까지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Bizonyos vagyok abban, hogy minél szélesebb és mélyebb együttműködés lesz Korea és az Európai Unió, Korea és a V4-ek között, Korea és Magyarország között, annál hamarabb nyeri vissza az egész kontinens a gazdasági versenyképességét a világgazdaságban. V4 그룹은 유럽연합 안에서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른 곳으로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지난 1989년 우리 기업이 처음 헝가리에 진출하면서 우리와의 경제 협력은 시작됐는데 이후 삼성과 SK, LG 등 우리 기업 650여 곳이 진출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문 대통령의 헝가리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린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스마트 인프라, 그리고 건설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참석한 기업인들께서 큰 활약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포럼을 마친 뒤에는 그린과 디지털, 바이오 등 7건의 MOU도 맺었습니다. 유럽 진출의 주적지인 비세그라드 그룹과의 경제 협력이 유럽 안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부다페스트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청와대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일 정상 간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두 정상의 동선이 겹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회의 참석 결정이 최종 단계에서 결정된 데다 체류 일정도 매우 짧았다며 약식 만남이나 인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회의는 100여 개 나라 정상이 참여하는 대규모여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동선이 겹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안개 속 판세 속에 오늘 경선 투표를 마감하고 내일 최종 대선 후보를 발표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당론 채택에 나선 대장동 방지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거듭 강조했던 부동산 대개혁 법안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으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도록 하는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현행 20에서 25%인 개발 부담금 부담률을 45%에서 50%까지 올리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또 민간이익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내용을 살핀 뒤 당론 채택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 당론으로 채택되면 당이 주도하는 만큼 입법의 속도가 붙게 되는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의 협조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100%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내내 국민의힘이 공격했는데 이제 그런 만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의총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당과 이 후보의 추진 의지는 확고하지만 정부에서 난색을 표한 만큼 이에 대한 의원들의 중론을 모을 계획입니다. 연일 정책 화두를 던지며 의제 선점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오늘 한국거래소를 방문합니다. 이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여는데 이 자신의 주요 공약인 기본금융에 대한 의지도 밝힐 전망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판세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야말로 안개 속입니다. 이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이 기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될지 모르겠다,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인지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투표는 모바일과 ARS로 진행하는 당원 투표와 전화 면접으로 하는 일반 여론조사가 각각 절반씩 반영됩니다. 나흘 동안 진행된 국민의힘 경선 투표는 오늘 오후 5시에 마감하는데요. 특히 57만여 명에 이르는 당원들 투표율은 60%를 돌파해 최종 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일찌감치 결속을 주문했습니다. 이제 선거 후가 더 중요합니다. 화학적 결합은커녕 갈수록 결속력이 저하되는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당의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은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단합하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고 흩어지면 우리는 각계격파 당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막판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경기 의정부와 포천, 연천군에 있는 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민심 소통에 나서고요. 홍준표 의원은 경기도당 위원회를 찾아 당원과 지지자 등의 당심에 호소하고 오후에는 홍대 거리도 찾을 계획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가 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고요. 이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며 당심 끌어모으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내일 오후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어젯밤 자정을 넘겨서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이 두 명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경 그리고 앞으로 남은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단순히 사업 공모 지침에 따라 지원한 행동을 넘어서서 직접 사업 구조 전반을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배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울러 그 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수뢰 혐의도 인정을 하였고 이렇다면 상당히 중한 범죄인데 이대로 석방하게 되면 입을 맞춰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반면에 같이 공범으로 적시됐던 정민용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앞선 두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구체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가 현출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민용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인물입니다. 반면에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외부 인물입니다. 내부 인물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결제 라인을 통해 배임과 뇌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형식적으로 외부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대로 석방할 경우 입을 맞추거나 관련 자료 조작을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내부 인물인가 외부 인물인가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를 달리 보았을 여지가 있고 둘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민용 변호사가 수뢰한 뇌물 수수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정도라면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중한 형 선고 우려를 이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이 뇌물의 최종 귀속 주체가 정민용 변호사가 아닌 제3자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좀 관련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구체적으로 그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는데 일단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관련된 그래픽을 크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변호사님 보신 것처럼 등장인물이 좀 여러 명이 있고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경우에는 사업구조 설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에 반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배임 행위 후에 뇌물을 수수하기로 한 부정처사 수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이 배임 혐의에 적극 가담하면서 뇌물 공여 의사표시를 표시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금전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욱 변호사도 이 배임 혐의에 적극 가담했고 뇌물 공여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뇌물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횡령한 혐의를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치 회사 투자금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범죄 수익 은림 혐의도 받고 있고 정민용 변호사 역시 특가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고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하여 배임 혐의 이후에 뇌물을 수수한 부정처사 수뢰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단 사업 설계를 주도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 뭐 김만배 씨 등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뇌물을 줬다 이런 혐의가 적용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외부에서 내부 인물에 가담하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발부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좀 진척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추가적인 수사 진척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 구조 형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공모지침서 작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파 심사, 사업 협약 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3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현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 뇌물 5억 원 중에서 수표 4억 원의 전달 경로도 밝혀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지난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이 문제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녹취 파일을
사전에 김만배 씨에게 들려줌으로써 증거 능력 문제의 여지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대질신문 과정에서 청사 CCTV를 제공함으로써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정황이 있다. 즉 증거인멸의 우려도 적극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좀 검찰이 수사 보강을 많이 했고요. 일단 검찰이 좀 수사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결국 관심은 윗선 수사까지 이어지게 될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네.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배임 혐의 입증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배임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이익을 가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가해져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을 쉽게 얘기해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발생한 이익은 무조건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은 그 수익이 얼마가 발생하든 모든 민간 사업자에게 몰아준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정책적인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행동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뇌물을 수수했다면 이 경우에는 단순한 정책적 판단을 넘어서서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다에게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추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기 때문에 배임 혐의도 입증되었다고 판단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윗선으로 이 수사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사업구조 형성 과정에서 배임 행위 자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이 어느 단서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고 이 단서를 토대로 뇌물수수 과정에도 개입되어 있었는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그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런 그 사업 구조, 민간한테 과도한 이익이 가는 사업 구조를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뇌물을 받은 그런 정황까지는 드러나서 법원에서 영장까지 발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과정에 당시 이재명 전 시장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개입을 했는지 아니면 최소한 알고 있었는지가 규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후보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배임 혐의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예. 배임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을 취득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하급자 단계에서 하급자들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사업 구조를 형성하였음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뒀다면 그 경우에는 하급자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를 감행했다. 그 과정에 공동정범 형태로 이 후보도 연루될 여지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그 분석을 하는 법조인들도 계시더라고요. 월성원전 수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배임 혐의가 한수원 사장 등한테 적용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재판부의 판단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당시 그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받았다, 이런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배임 혐의로 기소를 했고, 그리고 뭐 배임 교사라든지 아니면 뭐 배임 방조 같은 이런 혐의도 좀 그 검찰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이번 건은 좀 달라 보인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성 원자력 사건의 경우에는 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게 급급했다는 평가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굳이 뇌물수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먼저 발생하는 수익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면 이를 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업구조 형성 과정에서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예상되는 수익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배임 혐의를 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이재명 후보 쪽의 입장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는 공공이익을 확정적으로 최대한 늘리고 민간 수익은 최소화하는 게 지침이었다. 그 방침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그 출석 당시 김만배 씨 모습도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취재진 질문에 좀 답을 하면서 네.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정책에 따랐을 뿐이다. 이 부분이 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그 호칭, 그분이라는 호칭도 눈길을 끌었는데 이게 이 말이 좀 자신은 시에서 정한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취지의 말로 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그분이라는 표현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에 나오는 표현이다 보니 네. 상당히 주목을 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술 자체를 두고 이 후보의 연루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의 지침에 따라서 공모에 지원한 것뿐이다. 즉 나는 사업 구조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이 후보를 비롯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구성한 사업 과정에
지원을 했을 뿐이다. 즉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임 혐의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상황이니 지원을 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자신의 배임 혐의는 더더욱 입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또 오늘 오전에 새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당시에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휴대전화를 뒤늦게 찾았는데 그런데 지금 파악된 바로는 그 압수수색 당시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지금 이재명 캠프 부실장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압수수색 현장에 가보면 압수수색을 당하는 피해자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마음에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게 된 것인지 내지는 나에게 도움을 줄 누군가를 찾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통화 내역은 아마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을 직접 포렌식한 내역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통신사를 통해 확보한 이 통화 수발실 내역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신 수발실 내역상으로는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통화 시간과 통화 대상자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모습은 상당히 일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유 전 본부장이 정 부실장과만 상당히 오랜 시간 통화를 했다면 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유의미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은 이 정황을 파악하고 추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정 부실장과만 상당한 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면 나를 비호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수도 있고 이 사건에 나뿐만 아니라 정 부실장 측이 일부 관여되어 있으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술을 정리할 것인지를 논의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기관이 상당 부분 추궁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 포렌식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실제로 포렌식 이루어진 자료 내역의 문자 메시지 등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발견되는 단초를 토대로 당시 통화 내역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당국도 이 통화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진상 부실장이 그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보고 계시는데 통화했던 사실 자체는 정 부실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러 그런 논란들,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당시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전화를 한 것이다.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의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어떻게 보면 그 일각에 제기되고 있는 서로 입을 맞추거나 뭐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그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 확인차 전화를 한 것이다. 이런 정도로 해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 부실장의 해명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 통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통화 남아 내용은 있을까요? 더 이상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통화 시간이 상당히 길다면 만약 유 전 본부장이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이었다면 도움을 줄 수 없다.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내용만 오고 갔다면 이렇게 긴 시간 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통화 시간과 관련 정황을 토대로 집중적인 추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정 부실장을 참고인으로라도 소환해서 당시 통화 내역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변호사님, 제가 추가로 지금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확인된 내용은 어떻게 보면 통신사에서 찍혀 있는 그 수발신 내용만 가지고 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했는데 문자 메시지는 일단 포렌식이 될 테고 혹시라도 유 전 본부장이 그 정 부실장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을 했다면 그것도 포렌식이 돼서 녹음 내용이 나온다면 그게 그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 있겠죠. 통화 녹음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은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 특히 자신에게 도움을 주거나 자신과 어떠한 일을 같이 벌인 사람과 통화를 할 때는 통화 녹음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 휴대전화를 파손했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삭제했던 통화 녹음 내역도 현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통화 녹음 내역이 현출된다면 이와 같은 논쟁은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로 상당히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네, 일단 통화 녹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됐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했다면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당국도 주목을 할 것이다. 이 정도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밝혀내야 할 내용들도 좀 짚어봤는데 이 부분도 봐야겠습니다. 검찰이 그 이른바 50억 클럽 7명에 대한 뇌물 혐의는 영장 청구 사유에서 이제 제외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영장 청구를 할 때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부분만 범죄 사실로 삼아서 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50억 클럽 부분은 아직까지 설익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영장 발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뇌물 사건의 경우에 즉 50억 클럽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뿐만 아니라 예. 뇌물을 받은 사람도 피해자로서 입건해 상당 부분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가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데 이 부분 입증은 아마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박차를 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이 건과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도 있고 별건일 수도 있는데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대 사장이 임기를 남긴 상태에서 중도에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네.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 성남시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그 윗선의 그런 직권이 남용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데 관련된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고 초대 사장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직권을 남용해 퇴직하라고 강요한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혐의는 단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후보가 이 배임 혐의에 가담하였다. 즉 부당한 사업구조 형성 과정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는 초대 사장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퇴직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번져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사퇴 과정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보면 한 갈래의 수사 그렇습니다. 줄기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손에 흉기를 들고 지인들에게 난동을 부리던 중국인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테이저건을 맞고도 경찰에 달려드는 등 난동이 계속되자 결국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경찰을 위협합니다. 경찰이 남성을 향해 테이저건을 쏘지만 두꺼운 외투에 꽂힌 테이저건 침을 손으로 뜯어냅니다. 테이저건도 안 통하네. 곧이어 남성이 경찰들을 향해 달려듭니다. 3단봉으로 아무리 내리쳐도 위협을 멈추지 않는 남성. 경찰이 쏜 실탄에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양손에 흉기를 든 40살 중국인 남성 A씨가 거리에서 난동을 부린 건 2일 오후 4시 2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인력사무소 관계자 2명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이어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실탄 4발을 맞고 제압됐습니다. 앞서 쓰인 테이저건은 두꺼운 외투에 막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상의 상태가 총상이다 보니까 중증 환자로 판단이 돼서 헬기로 이송이 된 것 같아요. A씨는 복부와 옆구리, 허벅지 등의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A씨에 대해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단 엔진이 조기에 정지한 건 산화제 탱크의 압력이 저하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는 발족 이후 첫 회의를 통해 이 같은 1차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산화제 탱크 압력이 저하된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성유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3단 엔진 연소 조기 종료로 위성 모사체 궤도한 착에 실패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엔진 조기 종료는 3단 산화제 탱크의 압력이 저하되면서 엔진 추력과 가속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는 조사의 구성 이후 첫 회의를 열고 비행 데이터 2,400여 개와 원격 수신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3단 산화제 탱크 압력의 저하 원인으로는 산화제 탱크와 배관, 밸브의 기밀이나 산화제 탱크 압력 제어 센서 등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사위는 의견들을 반영해 이달 안에 추가 분석을 시행하고 누리호 발사 결과에 대한 1차 정리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누리호 발사 조사위는 최완석 황우영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사위는 일단 활동 기한을 정하지 않고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리지 못한 원인 규명이 완벽히 밝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누리호는 최종 단계의 기술적 문제를 보완해 내년 5월 0.2톤의 소형위성과 1.3톤의 위성 모사체를 탑재해 2차 발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각국 정상들이 떠나자마자 환경보호 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산림 파괴 중단과 메탄 배출 감축 등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말뿐인 친환경이 아닌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국 정상들이 떠난 글래스고 거리를 환경운동단체 시위대가 차지했습니다. 시위대는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메탄 배출을 최소 30% 감축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말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m here with XR to protest about that, to protest about greenwashing that is actually a big problem on the COP26. We want real actions. 각국 정부와 국제금융기관, 기업 등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수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관련 회사의 투자에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환경보호에 나선다는 이미지를 얻으려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We know that there's governments and companies that profess to be doing things to save the planet when actually they're doing exactly the opposite.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이번 회의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빗대 비난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줄다리기와 주사위 던지기 등을 하는 모습을 연출해 기후를 놓고 벌이는 게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최대 승부처인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충격의 패배를 당한 미 민주당이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선 가까스로 이겨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현역 주지사인 필 머피 후보가 개표 중 한때 61표 차까지 좁혀지는 대접전 끝에 미 공화당의 잭 시아타 랠리 후보를 간신히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선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뉴저지는 당초 미국 민주당의 대승이 예상되던 곳이어서 이번 지방선거는 전반적으로 공화당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선선하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남 북부 서해안 쪽으로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중서부와 일부 남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18도, 대전이 20도, 부산이 21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부터는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